타이탄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한 질서 그 자체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술품에 가까웠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액자처럼 담아내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그래서 새로운 가사 도우미 윤서아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소개했지만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조용하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 그는 자신의 공간의 유령처럼 존재하는 사람을 선호했다. 윤서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태주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끝내고 서재를 나오던 참이었다.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복도 끝거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한 듯 작은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윤서아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외부인이 특히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가 아이를 지나쳐 가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이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의 벽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균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럽게 담은 입마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 태주는 복도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유리 액자에 비친 아이의 얼굴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숨을 잠시 멈췄다. 똑같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민호야. 그때 주방 쪽에서 윤서아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거의 기겁할 듯이 놀라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특히 자신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아이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남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착각이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자신의 통제 가능한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잘라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윤서아의 안도하는 숨소리와 아이를 다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의 완벽한 방정식에 이런 혼란스러운 변수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아는 필사적으로 아들 민호를 태준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애썼다. 태준이 거실에 있으면 아이를 방에 가두었고 태준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장을 보러 나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태준의 동선을 피하기 위해 계산되어 있었다. 태준 역시 그 기묘한 술래잡기를 모르는 척했다. 그는 일부러 아이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자신과 똑 닮은 그 작은 얼굴이 떠올라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그 잔상을 지워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사촌이자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인 최진우였다. 그는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회장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사회에서 최진우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숨겨져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태준은 차갑게 받아쳤다. 하지만 최진우는 태준의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늘 강철 같던 사촌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며칠이 더 흘렀다. 태준은 아이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은 밤에 귀가하거나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던 태준은 잠시 바람을 쐬러 거실로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태준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거실 소파 뒤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민호였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는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아이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이는 품에 안은 곰 인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곰돌아,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아주 멀리 별나라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된대. 씩씩해야 한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빠 없는 아이가 할 법한 평범한 혼잣말. 하지만 그 말이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자신도 잊고 지냈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와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유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되던 해에 별나라로 떠났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우연일 뿐이야. 그저 우연이야.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에 생긴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 아이 민호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스며든 잉크방울처럼 서서히 그리고 멈출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는 중요한 해외 기업과의 합병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했지만 서류 위로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서들을 몰아붙였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얼음장 같은 회장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오직 강태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평정심을 뒤흔드는 것이 거대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닌 자신의 집에 사는 5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윤서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방 안에 있으리라. 태주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복잡한 합병 관련 서류들을 펼쳤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서류를 밀어내고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곳은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낡은 사진 몇 장 빛바랜 편지, 그리고 작고 심플한 은색 로켓 목걸이. 그는 로켓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광택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익숙한 감촉이었다. 한때는 한 쌍이었던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가졌었다. 그는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아주 작은, 이제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아버린 앳된 두 남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쓰라린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희미한 그리움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과거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문이 아주 살짝 소리 없이 열렸다. 태주는 생각에 잠겨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작은 머리 하나가 문틈으로 쏙 들어왔다. 민호였다. 아이는 서재 안의 거대한 책장과 신기한 물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로켓을 보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리켰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에 태준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로켓을 쥔 손을 숨기려 했다. 그 목걸이,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태준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그의 심장 박동조차도. 엄마는 그거 보고 맨날 혼자 울어요. 민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닮은 얼굴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와 그녀만이 아는 사연이 담긴 이 로켓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다. 패닉.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은 것은 순수한 공황 상태였다. 손에 쥔 로켓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호흡이 가빠졌다. 통제불능, 그가 가장 혐오하는 상태였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아이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재를 뛰쳐나가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리를 하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가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국자처럼 그녀의 표정도 산산조각 났다. 따라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아뒀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로켓을 쥔 손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집에 들어온 거지? 윤서아는 그의 손에 들린 로켓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며 미리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거짓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흔한 목걸이 아닙니까? 흔해. 태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로켓이 흔하다고.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이걸 보고 매일 밤 운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아이가 어려서 뭔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부인에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이 말하고 있잖아.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윤서아, 5년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눈물을 삼켰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때 침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저 최진우입니다. 합병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사촌이자 정적인 최진우 부사장이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아의 어깨를 놓았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당신과 나는 할 얘기가 아주 많을 테니.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최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태준의 뒤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눈가가 붉어진 윤서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태준의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모습과 흐트러진 호흡을 정확히 포착했다. 무세운 일이지. 최진우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저 강철 같은 인간이 고작 가사 도우미 하나 때문에 저렇게 흔들린다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강태준의 아성에 생긴 균열. 그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그려졌다. 태준은 서재로 돌아와 최진우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5년 전의 과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우가 돌아간 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손에는 여전히 은색 로켓이 들려 있었다.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우연의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그의 비서들 중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내 서재로 오게.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갑고 냉정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밑바닥에서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를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태준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충성심과 어떤 짓이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을 갖춘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태준이 내린 명령은 그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가사도우미 윤서아, 그리고 그 아들, 두 사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태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하지만 그의 이성이 갈망하는 명령이었다.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누구도 특히 윤서와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 의뢰해 보안은 목숨처럼 지키고.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눈에 서린 지독한 혼란과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장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윤서아가 민호의 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눈은 아이가 잠시 기대어 있던 작은 쿠션 위에 떨어져 있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그는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바로 옆에 있던 윤서아조차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태준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미래가 걸린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노바텍과의 합병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이 계약은 그가 지난 1년간 공들여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DNA 분석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윤서아는 왜 자신을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그녀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남자가 생겼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아이를 데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인가? 복수 아니면 돈. 그의 이런 혼란을 최진우 부사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은근히 태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이노바텍의 협상 담당 임원과 접촉했다. 미스터 해리슨, 당신의 요구 조건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오. 최진우가 화상 통화 너머의 남자에게 달콤하게 속삭였다. 강태준 회장은 요즘 매우 예민한 상태라 아마 당신의 무리한 요구에 이성을 잃고 판을 깨버릴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겠소. 최진우의 계략은 태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합병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망친 무능한 CEO. 그 프레임을 씌워 이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마침내 이노바텍과의 최종 협상일이 다가왔다. 회의는 타이탄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태준은 평소처럼 냉철한 표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김 비서로부터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장님, 저희 이노바텍은 타이탄과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노바텍의 해리슨 부사장이 최진우와 미리 짜맞춘 대로 예상치 못한 요구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타이탄의 핵심 기술 소유권을 일부 양도하라는 매우 무례하고 일방적인 조건이었다. 평소의 태준이었다면 이런 요구에 냉철하게 대처하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역으로 판을 주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곧 도착할 DNA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리슨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예민한 신경을 그대로 건드렸다.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 협상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요.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태준의 예상 밖의 강경한 반응에 타이탄 측 임원들은 당황했고 해리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최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윤서아 역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들 민호를 위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차갑고 복잡한 재벌가의 세상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곳이 얼마나 비정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곳인지 그녀는 5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왜 자꾸 슬픈 얼굴이야? 민호 때문에 그래.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안 슬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다시 타이탄 본사 회의실.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리슨 부사장은 태준의 오만함을 문제 삼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타이탄의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경솔한 반응이 1년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는 자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의 명성과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 공적인 삶의 위기가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그의 우주를 멈춰 세웠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안에서는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철 같은 그의 통제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해리슨 부사장을 향해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미스터 해리슨, 협상이 과열된 것 같군요. 10분간 정회하고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태연한 제안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폭발할 것 같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해리슨 역시 그의 여유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와 비어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폭풍처럼 낮게 떨리고 있었다. 결과를 말해.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담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9% 친자관계 성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은 휘청거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아니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모든 벽을 무너뜨렸는지도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그 아이 민호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의식이 아득해지며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6년 전, 당시의 강태준은 지금처럼 차가운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물려받기 위해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야심 넘치지만 어딘가 공허한 젊은 후계자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다니던 작은 미술관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윤서아를 만났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미대생이었던 서아. 그녀는 햇살처럼 맑게 웃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빛났다.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뜨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돈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이 거대한 저택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세상에 단 2개뿐인 은색 로켓 목걸이를 선물했다.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이다. 강 회장은 아들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태준 몰래 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내가 윤서아냐? 강 회장은 돈이 든 봉투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은 꾸지도 마. 서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것, 강 회장이 비웃었다. 네가 거절할 줄 알고 다른 것도 준비했지. 내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내일 당장이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태준이
그 애는 이미 너에게 실증이 났다. 이 돈도 그 애가 너를 떼어내기 위해 준비한 거다. 서아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태준이 자신을 버렸다는 말. 그것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거절했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잔인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녀가 자신의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든 연락이 끊긴 후였다. 한편 태주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미친 듯이 분노했다. 강 회장은 그에게 서아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 증거 조작된 은행 입금 내역까지 보여주었다. 그의 순수했던 사랑은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사랑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돈과 권력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감정을 봉인하고 타이탄의 차가운 지배자가 되는 길에만 매진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과거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눈을 떴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해리슨 부사장 앞에 앉았다. 미안하게 됐군요, 미스터 해리슨. 제가 잠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이노바텍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숨겨진 약점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날카로운 방역에 판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합병 계약은 타이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그날 밤 태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거실에서 민호를 재우고 있던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는 그의 등장에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그녀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갔었나?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 그 구체적인 질문은 서아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랬냐고 물었어. 결국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오해, 고통과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네, 찾아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돈을 받고 떨어지라고. 그녀는 울면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협박, 오해,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듯했다. 윤서아의 울음소리는 지난 5년간의 억눌린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절규는 강태준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 그가 5년 전 조금만 더 그녀를 믿었더라면, 아버지의 말을 의심했더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를 찾아 나섰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아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긴 세월의 응거리가 녹아내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정말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차가운 성체와도 같았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제국을 향한 가장 거센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로 뒤덮였다. 타이탄 이노바텍 인수의 과도한 비용 지불,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내부자 폭로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타이탄 재무 건전성 심각한 위기, 최진우 부사장이 흘린 거짓 정보들이었다. 그는 이노바텍과의 합병 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타이탄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위험한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유출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타이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수해둔 이노바텍의 내부자는 타이탄의 불안정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메모를 유출하며 합병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태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들의 항의 전화, 주주들의 원성,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들.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그를 칭송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최진우가 일으킨 외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지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서아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진우 짓이야. 내가 잠시 흔들리는 틈을 타 내 목을 조르러 온 거지. 최진우 부사장. 서아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을 때 그분 옆에는 항상 최진우 부사장이 있었어요. 아버님께 당신과 저에 대해 거짓 보고를 올리고 저를 내쫓을 계획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세화의 폭로는 조각나 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최진우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부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뱀이었다. 아버지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자신과 서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배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최진우가 있었다. 지독한 분노가 태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혼란스러운 안개가 걷히고 적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골칫거리나 지켜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전술을, 그 비열한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었다. 그때 최진우가 했던 말이나 행동 기억나는 거 있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CEO가 가사도우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더듬었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페레우시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페르스스는 최진우가 오래전에 해산시킨 자신의 개인 투자 회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이름으로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이 바로 그의 모든 비자금과 검은 거래의 온상일터였다. 세호아 씨.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나와 같이 싸워주겠소.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타이탄의 조직도와 재무 서류들을 가리켰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오. 하지만 당신은 저들의 과거를 알고 있지. 당신의 기억이 이 전쟁을 끝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거요.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이제는 같은 적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돕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서 그의 손과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완벽한 전쟁 파트너십으로 거듭났다.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차가운 고독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적의 심장을 겨누는 작전실이 되었다. 잠든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배경음 삼아 그들은 밤을 새워 최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한 편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작전실이 된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그 어떤 회의실보다 더 숨가쁘게 돌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진우 부사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페레우스스. 태준은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비밀 법무팀에 연락했다. 최진우 부사장 명의로 된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모든 계좌를 찾아내.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24시간 내로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그의 명령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타이탄의 모든 정보력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안 서아는 그의 옆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최진우의 과거 행적을 재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의 이름들이 암호처럼 얽혀 있었다. 이 회사 이름 익숙해요. 서아가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5년 전 최진우 부사장이 아버님께 저에 대한 거짓 보고를 올릴 때 증거 자료로 내밀었던 서류에 있던 회사예요. 서아의 기억은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짚어낸 몇 개의 이름들을 단서로 태준의 팀은 최진우의 과거 비자금 흐름과 현재의 주가 조작 세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진우는 5년 전부터 페르스스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타이탄의 주가를 흔들어 왔던 것이다. 이번 이노바텍 건 역시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태준은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일부러 최진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척 연기했다.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최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다. 최진우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진우가 단상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우리 타이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강태준 회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의장이 태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최진우 부사장의 말대로 회사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차분한 인정에 회의장은 더욱 술렁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이노바텍 합병이 아닙니다. 태준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위기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페르스스 계좌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은 최진우 부사장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차명 계좌 페르스스의 거래 내역입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저건 조작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태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이노바텍의 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이탄 주식을 공매도하는 세력의 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서아가 기억해낸 과거의 증거들은 그의 범죄가 일회성이 아닌 5년간 지속된 상습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최진우 부사장은 5년 전 저의 아버님을 속이고 제 사생활을 파괴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타이탄을 삼킬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여러분을 속이고 저를 끌어내린 뒤 이 회사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야심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우 부사장의 해임만이 아닌 최진우 부사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합니다. 한 이사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만장일치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의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우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은 그 중심에서 고요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김 비서와 눈을 마주쳤다. 김 비서가 그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서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다. 민호가 아빠를 기다려요.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대한 집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은 그에게 안정과 통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리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넓은 소파 위 윤서아와 민호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서아의 팔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민호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작은 평화였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왕좌가 아니었다. 바로 저 두 사람,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두 사람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읽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준의 세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 9시 회의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서아가 차려준 평범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민호의 옆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를 함께 보았다. 아저씨는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민호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알지. 가장 강한 육식 공룡이다. 태준은 딱딱한 목소리로 마치 경영 보고를 하듯 대답했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도 공룡 박사님이구나.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를 따랐다. 태준은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아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 5년 전 강 회장에게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민호가 상처받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자신이 여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리고 민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했다. 그는 주말에 처음으로 일을 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그는 다른 아빠들처럼 민호를 목마 태워주었고 서툴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으며 함께 비눗방울을 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준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소. 세화와 민호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곳은 너무 크고 차갑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야.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에겐 새로운 집이 필요해. 정원이 있고 민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제안하고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민호의 잠자리를 돌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태준은 서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은 그의 연락으로 그들만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6년 전 그녀의 그림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 기억나오? 그가 물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믿었지. 하지만 당신과 민호가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그들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보여주었다. 달아빠진 옛날 사진 옆 비어있던 다른 한쪽에는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긴 새로운 사진이 들어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소. 더 이상 오해도 거짓도 계약도 없는 오직 진실한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를 시작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윤서와 나와 결혼해 주시오. 민호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주시오. 세화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찢어졌던 두 개의 로켓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 거실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렸다. 차가운 제국의 황제였던 강태준은 이제 하나이의 자상한 아빠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도시의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신세계그룹의 총수 윤수정 회장은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장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도시의 화려함 너머 그 속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올해로 70을 넘긴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신세계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러나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선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특히 하나뿐인 손자 윤태민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회장님, 내일 있을 선 미팅 명단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윤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볍게 손을 저었다. 치워라, 안 봐도 뻔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명단에 있을 이름들은 국내 굴지의 재벌가 딸들이나 유력 정치인의 자제들일 터였다. 모두들 하나같이 아름다운 얼굴과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사랑이 아닌 계산이 보였다. 그들은 윤태민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윤 사장님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된 것을 찾아낼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김 비서는 윤 회장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그녀를 보좌하며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윤수정 회장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실행되고 만다는 것을. 며칠 후 신세계그룹 본사 건물에 새로운 환경미화원이 출근했다. 이름은 고은자, 나이는 60 후반으로 보이는 허리가 약간 굽고 손마디가 굵은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값싼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낡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며칠 전까지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윤수정 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 회장의 변신은 완벽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권위적인 말투와 자세를 버리기 위해 거울 앞에서 밤낮으로 연습했다. 값비싼 화장품과 관리로 곱기만 하던 피부는 일부러 햇볕에 그을렸고 부드럽던 손은 거친 노동을 견뎌낸 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굳은 살 분장까지 했다.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약간의 불편함을 연기하며 완벽한 고운자가 되었다. 어이고씨, 거기 복도 끝부터 왁스칠 시작해요. 꿈을 대지 말고. 작업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윤 회장, 아니 이제는 고운자 할머니가 된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왁스 기계를 밀기 시작했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명령을 듣는 입장이 되었다. 기묘한 기분이었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거대한 빌딩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진주처럼 숨겨진 진짜 며느리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대는 기획전략 1팀이었다. 신세계그룹의 핵심 부서인 그곳은 가장 똑똑하고 야심찬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고은자는 일부러 그들의 사무실 앞 복도를 청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 늙은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며 시끄럽게 통화했고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서류 조각을 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한 젊은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고은자가 힘들게 밀고 가는 왁스 기계의 전선에 발이 걸려 휘청했다. 어머, 여직원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고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직원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고은자는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짜증을 내거나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여직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고은자를 안심시키며 몸을 숙여 꼬여버린 전선을 직접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고은자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 여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단아한 얼굴이었다. 명찰에는 기획전략 1팀 대리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 고은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자 강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요.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캔커피를 꺼내 고은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거친 손으로 전해졌다. 고은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모든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스러워지며 허리를 숙였다. 신세계 그룹의 젊은 총수 윤태민 사장이 비서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그는 자신의 제국을 순찰하는 왕처럼 보였다. 태민의 시선은 아주 잠시 강서연과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를 건네받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다가올 이사회 보고서에만 있는 듯했다. 태민의 뒤를 따라오던 한 무리의 여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태민과 같은 부서 소속이자 유력한 훈처 후보로 거론되는 SJ건설의 딸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서연과 고은자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참 별일이야. 저렇게까지 해서 점수라도 따려는 건가? 사장님 지나가시는 거 못 봤나 봐.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은자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고은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강서연 얼음처럼 차가운 손자 윤태민,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을 드러내는 최유라. 오늘 하루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축소판을 목격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쥐어준 따뜻한 캔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다. 그녀가 찾고 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몰랐다. 윤수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위험하고 기묘한 연극, 이제 막 1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이 무대 위에서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진짜 보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왁스 기계의 손잡이를 잡았다. 기계의 묵직한 소음이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전주곡처럼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강서연이 건넨 캔커피의 온기는 고은자의 하루를, 아니 지난 몇 년의 세월을 데워주는 듯했다. 윤수정 회장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선물과 아첨을 받았지만 이 작고 따뜻한 캔커피만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없었다. 다음 날부터 고은자는 본격적으로 강서연이라는 인물을 시험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고은자는 강서연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막 인쇄한 자료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옮기는 척 다가가다 실수로 발을 헛디디며 서연과 부딪혔다. 어머나. 고은자의 과장된 비명과 함께 서연이 들고 있던 커피가 하얀 A4 용지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갈색 얼룩이 중요한 도표와 텍스트를 집어삼켰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혀를 차며 힐끔거렸다. 저 중요한 서류를 망쳤으니 저 늙은 청소부는 단단히 혼나겠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 고은자는 일부러 더 당황한 척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미안해서 어떡해요, 대리님. 제가 정말... 서연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첫 마디는 서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데이신 데는 없으세요? 서연은 자신의 망가진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은자의 팔을 붙잡으며 뜨거운 커피에 데이지 않았는지부터 살폈다. 고은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중요한 서류를...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은자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컴퓨터에 백업 파일이 있으니까 다시 인쇄하면 돼요. 놀라게 해드려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최유라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녀는 옆자리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꼬았다. 착한 아이 코스프레도 저 정도면 병이야. 회사 시간이 남아도나 보지 저런 쓸데없는 일에 감정 낭비하게. 최유라의 시선은 고은자를 향해 있었다. 저 늙고 볼품없는 청소부가 대체 뭐길래 강서연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라면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심할서를 쓰게 했을 터였다. 최유라의 눈에 강서연의 친절은 위선이자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다. 고은자는 최유라의 날 선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강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젖은 서류들을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파일을 열어 인쇄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침착함과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 고은자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합격점을 주었다.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대담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윤 회장은 강서연의 인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오직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날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저녁이었다. 기획전략 1팀은 마감을 앞둔 프로젝트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중 하나였다. 마침내 일을 마친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고은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따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게 되자 고은자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갑자기 어지라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낮고 힘겨운 신음소리를 흘리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서연은 경악하며 달려와 고은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눌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은자의 인중을 눌러 의식을 확인하려 애썼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일구에. 아니, 괜찮아. 그냥 현기증이 나서. 고은자는 가늘게 눈을 뜨며 힘겹게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무릎에 그녀의 머리를 뉘이고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입에 넣어주려 했다.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저혈당이신가 해서요. 그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 도착해 열렸다. 마침 로비를 순찰하던 보안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 할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다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고은자는 그새 정신을 차린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그냥 저녁을 걸렀더니 잠시 어지러웠나 봐. 이제 괜찮아.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그녀는 서연과 보안팀 직원들을 만류하며 애써 괜찮은 척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집을 부리는 노인 앞에서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냐. 이 근처에 살아.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대리님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고마워요, 정말. 고은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걱정에 연기를 하는 것조차 미안해질 정도였다. 그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강서연이 만점을 받았음을 확신했다. 동정심이 아닌 공감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까지. 윤 회장이 며느리감에게서 찾던 모든 덕목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강서연이 유독 고은자라는 청소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계속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주거나 추운 날씨에 핫팩을 챙겨주는 서연의 모습은 유라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다. 더군다나 최근 프로젝트에서 서연이 보여준 뛰어난 역량은 유라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감히 근본도 없는 애가 나보다 돋보이려고 해. 최유라는 서연을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노골적인 방식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먼저 서연이 작업하던 팀 공유 폴더의 중요 파일 하나를 실수로 삭제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파일을 복구해야만 했다. 다음으로는 회의 시간에 서연의 아이디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의 발표를 망치려 했다. 강 대리 의견은 너무 이상적이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데이터는 신뢰도가 좀 의심스러운데 출처가 확실한가요? 최유라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는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서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강서연이 실력도 없으면서 착한 척으로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거나 남자 직원들에게 꼬리를 친다는 식의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신세계그룹의 총수인 윤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사무실 모니터 한쪽에는 회사 내 주요 구역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커피가 쏟아졌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던 강서연을 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늙은 청소부를 걱정하던 그녀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최유라가 노골적으로 강서연을 괴롭히는 장면들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최유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강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가 잊고 살았던 종류의 사람이었다. 약자에게 허리를 숙일 줄 알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꿋꿋함. 처음에는 그저 별난 직원 정도로 생각했지만 관찰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속에 흥미라는 이름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김비서 기획전략 1팀 강서연 대리, 인사 파일 좀 가져와봐. 어느 날 오후 태민은 무심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고은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유치한 괴롭힘과 그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강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자신의 손자가 마침내 강서연이라는 보석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윤수정 회장은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최유라의 추악한 본성은 그 시련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러운 걸레를 꼭 쥐었다. 이 거대한 빌딩의 먼지를 닦아내듯 그녀는 곧 신세계그룹에 낀 추악한 때를 벗겨낼 참이었다. 강서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을 확인한 윤수정 회장의 마음은 점차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한 마음씨만으로는 부족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다. 윤 회장은 이제 서연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무대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최유라의 검은 야심에 의해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차세대 전략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평사원이라도 자신의 아이디어 하나로 그룹 전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기획전략 1팀의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 강서연의 기획안이었다. 그녀는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세계 에코퓨처라는 이름의 친환경 신사업 모델을 구상해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준을 넘어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팀 내부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던 날, 서연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발표로 팀원들은 물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 부장의 감탄까지 자아냈다. 마침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했던 윤태민 사장 역시 그녀의 발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드물게도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최유라의 눈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SJ건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출했지만 강서연의 기획안이 가진 독창성과 잠재력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강서연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최유라는 참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제오엘을 이대로 둘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을 잘라버려야 해. 회의가 끝나자마자 최유라는 박 부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 부장은 능력은 있지만 출세욕이 강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직원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최유라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부장님, 강대리 기획안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대로 사장님께 보고되면 부장님보다 강대리가 더 주목받게 생겼어요. 최유라는 박 부장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파격적으로 발탁하시는 거. 저 기획안, 제가 보기엔 임원 승진감이에요. 최유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저 아이디어에 부장님의 노련함과 제 추진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박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유라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게다가 최유라의 배경 SJ건설이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있다면 실패할 확률은 적었다. 자네 뭘 어쩌자는 건가? 간단해요, 부장님. 저 프로젝트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뱀처럼 달콤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강서연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울 완벽한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박 부장은 결국 최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상사의 얼굴을 하고 말했다. 강대리 기획안 정말 훌륭했어. 최종 보고 전에 내가 좀 더 다듬어주고 싶은데 보안을 위해서 상세 자료 전체를 내부 서버 특정 폴더에 업로드해주게. 내가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존경하는 상사의 말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을 박 부장이 알려준 서버 폴더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신세계그룹 본사 건물은 정막에 휩싸였다. 고은자는 평소처럼 복도를 돌며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획전략 1팀 사무실 앞을 지날 때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버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소공어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고은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박 부장과 최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됐어, 파일은 완벽하게 복사된 거지. 네, 부장님. 이제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로그 기록만 수정하면 감쪽 같을 거예요. 강서연 컴퓨터에 심어둔 악성 코드가 내일 아침이면 그녀의 원본 파일까지 전부 손상시킬 거고요.
증거는 경쟁사인 태영물산 쪽으로 메일을 보낸 기록은 확실하게 만들어둔 건가? 물론이죠. 마치 강서연이 돈을 받고 기획안을 팔아넘기려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해두었어요. 이제 그녀는 끝이에요. 최유라의 목소리에 담긴 아기의 고운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둑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잔혹한 음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고운자는 조용히 몸을 숨겼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다음 날 강서연에게 지옥 같은 하루가 펼쳐졌다. 오전 10시 윤태민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부장과 최유라는 자신들이 밤새워 완성했다며 강서연의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약간의 용어와 디자인만 바꾼 사실상 도둑질한 기획안이었다. 임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박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으로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가 외부로 유출될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부 감찰 결과 기획전략 1팀의 강서연 대리가 경쟁사인 태영물산의 돈을 받고 기획안을 팔아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부장은 조작된 이메일 발송 기록과 접속 로그를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증거는 강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곧바로 회의실로 불려온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기획안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컴퓨터에 있던 원본 파일은 원인 불명의 오류로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동료들은 어제까지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그녀를 향해 배신자라며 수군거렸다. 모든 시선이 윤태민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강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성적으로는 증거를 믿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세계 그룹의 총수였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강서연 대리, 태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감사팀의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싸는 동안 어제의 동료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직 최유라만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고운자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떨고 있는 서연의 작은 어깨와 최유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걸레 자루를 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감 테스트가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아이를 구해내야 하는 전쟁이었다. 윤수정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이 거대한 연극의 이막은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프로젝트를 도둑맞은 것도 모자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윤태민 사장의 실망한 듯한 그 표정이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강서연은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이었다. 며칠간의 깊은 절망 끝에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진실은 하나뿐이었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사건 당일의 기억을 하나하나 복귀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 자신에게 파일을 특정 서버에 업로드하라고 지시했던 일, 그 후 자신의 컴퓨터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었던 일. 모든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짜맞춰져 있었다. 비록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획안이 담고 있던 핵심 아이디어들,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와 그 출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방역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굳은 의지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신세계그룹 빌딩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환경미화원 고은자, 즉 윤수정 회장은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명인간의 역할을 10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범죄의 현장 서버실이었다. 그녀는 청소 시간인 척 자연스럽게 서버실 주변을 맴돌았다.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청소부 마스터키가 있었다. 그녀는 관리 직원의 눈을 피해 잠시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샅샅이 바닥을 살피던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서버렉 뒤쪽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 한쪽이었다. 윤 회장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바로 며칠 전 최유라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있던 바로 그 귀걸이였다. 범죄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만큼 허술하다니. 윤 회장은 냉소를 머금으며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목표는 박 부장과 최유라의 쓰레기통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서류 조각들이었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찾아냈다. 박 부장의 쓰레기통에서는 구겨진 메모지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날짜와 시간들이 복잡한 계산과 함께 적혀 있었다. 마치 파일의 생성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처럼 보였다. 최유라의 쓰레기통에서는 그녀가 마신 커피 영수증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안의 특정 부분을 거칠게 수정하고 메모한 흔적이 담긴 종이들이 발견되었다. 둘이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고은자는 또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주변을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음모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부장님, 감사팀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괜히 다른 소리가 나오면 곤란한데. 걱정 마. 감사팀장은 내 사람이야. 강서연이 범인이라는 쪽으로 보고서가 올라갈 테니 자네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게. 그들의 대화는 윤 회장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조각들을 꿰어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거대한 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말인 윤태민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자신의 은신처인 낡은 오피스텔에서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태민아. 수화기 너머로 윤태민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이 시간에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할머니, 이 번호는 무슨 일 있으세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엄격했다. 강서연이라는 그 아이 정말로 자네가 보기에 범인이더냐?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 그건 회사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묻는 게 아니다. 내 눈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다. 윤 회장은 말을 잘랐다. 가장 명백해 보이는 진실이 때로는 가장 정교한 거짓일 수 있다.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을 보아라. 그 아이의 눈물을 그리고 다른 자들의 웃음을 보아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 거라.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태민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할머니의 직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경고는 이 사건의 이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암시였다. 그의 머릿속에 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꿋꿋한 눈빛, 그리고 최유라의 승리감에 찬 미소. 할머니의 말대로 그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윤태민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외부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감사팀이 제출한 보고서가 아닌 서버의 원본 로그 전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몇 시간 후 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로그 기록 자체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를 시도하던 중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악성 코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드는 특정 파일에만 접근해 손상을 입히고 스스로 삭제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물건입니다. 강서연 대리 같은 일반 직원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보고는 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곧바로 보안팀에 지시해 사건 당일 서버실 주변의 모든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확보했다. 감사팀이 제출한 편집된 영상이 아닌 24시간 전체의 기록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 부장과 최유라가 회의실로 들어갔던 그 시간 고작 0.5초. 아주 짧은 순간 영상이 미세하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청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전문가만이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같은 시각 고은자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방바닥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최유라의 귀걸이, 한쪽 박 부장의 계산 메모 커피 영수증, 그리고 밤늦게 홀로 남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강서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록해둔 그녀의 작업 노트까지. 태민은 자신의 초현대적인 사무실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었고, 고은자는 허름한 방에서 아날로그적인 증거들을 맞춰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목표를 향해 불타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끝나가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을 맞춘 윤태민의 머릿속은 차갑게 분노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섣불리 뱀의 꼬리를 잡는 대신 놈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태민은 인사부장과 박 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서슬퍼런 그의 귀에 두 사람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서연 대리대기 발령건 오늘부로 철회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아직 감사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가 그 혐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민은 박 부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새롭게 상충되는 정보가 발견되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겠소. 이것은 내 지시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획전략 1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특히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윤태민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민은 직접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맑았다. 강서연 대리 윤태민입니다. 사장님, 내일부로 정상 출근하세요. 대기 발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난 강 대리가 회사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당신의 결백을 직접 증명해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은근한 신뢰와 지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다음 날 강서연이 회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사무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최유라와 박 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녀에게 살기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컴퓨터를 켰다. 그때였다. 윤태민 사장이 비서도 없이 혼자 기획전략 1팀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무실 전체를 한번 훑어본 후 정확히 강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섰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대리 에코퓨처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던 유럽 폐기물 자원화 시장 데이터 원본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싶군요. 오늘 오후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업무 지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백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기초를, 즉 아이디어의 원천을 강서연이 가지고 있음을 모두 앞에서 공표한 것이었다. 또한 직접 보고하라는 말은 박 부장을 거치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것은 강서연에 대한 윤태민의 공개적인 신임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의도적으로 서연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다. 그는 야근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보고는 뒷전인 채 비서가 준비해둔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지친 속을 달래주었다. 어느 늦은 밤 집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태민이 무심한 척 물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억울해도 그냥 주저앉았을 텐데.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디어는 영원히 도둑맞은 채로 남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대답이 태민의 심장을 깊숙이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모스키체니의 애드미레이션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최유라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탕비실에서 혼자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네가 사장님께 무슨 꼬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이 프로젝트는 내 거야.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 유라가 막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윤태민이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유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최유라 씨, 여긴 내 회사입니다.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을 위협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SJ건설과의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의 경고는 살벌했다. 유라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모욕감과 공포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태민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위기에 처한 한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한 한 여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태민은 자신의 계획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를 그룹 창립 기념일에 맞춰 이사회 전체와 주요 언론사까지 초청하여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발표자로 프로젝트의 최초 제안자인 최유라를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최유라 씨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그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일 겁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발표이니만큼 이사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덫이었다. 최유라와 박 부장을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올려놓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하고도 완벽한 덫. 두 사람은 사장의 칭찬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훔친 아이디어의 속살까지 파고드는 질문 세례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 부장의 사무실에 최유라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두 사람은 도둑질한 기획안의 세부 데이터를 보며 끙끙거리고 있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대체 뭐야? 유럽 통계청 자료라는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니 이해가 안 되잖아. 나도 모르겠어, 강서연. 그 애가 만든 거니 걔만 알겠지.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공범 관계는 온데간데 없었다.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태민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세계 그룹 창립 기념일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신세계 에코퓨처 미래를 향한 녹색 발걸음이라는 프로젝트 타이틀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신세계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최유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었다.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단상에 섰다. 객석 맨 앞줄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SJ건설의 최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눈에는 이미 최유라가 신세계그룹의 안주인이 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객석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직원석에 앉아있는 강서연은 묵묵히 단상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발표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훔친 기획안의 내용을 막힘없이 읊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준비된 제스처는 우아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발표였다. 박 부장은 객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윤태민과 미리 말을 맞춘 한 사회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유라 발표자 프로젝트의 핵심인 유럽 폐기물 재활용률 데이터에서 독일과 스웨덴의 통계 방식 차이가 수익률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당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기획안의 핵심을 꿰뚫는 오직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한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것은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를 고려할 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녀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질문을 던진 이사는 집요했다.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입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합니다. 최유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박 부장 쪽을 쳐다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다른 이사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모두 프로젝트의 깊숙한 부분을 파고드는 송곳 같은 질문들이었다. 최유라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 강당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윤태민 사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강당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멈췄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최유라 씨. 태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몇몇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는 객석의 강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태민은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파일 생성 기록이 정교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 강서연의 컴퓨터에서만 발견된 특수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서버실 주변의 CCTV 원본 영상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 부장과 최유라가 어색하게 서버실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인 미세한 끊긴 부분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태민은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다. 박 부장님,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죠. 그날 밤 서버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 부장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그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는 듯 소리쳤다. 저는 몰라요. 다 박 부장님이 시킨 일이란 말이에요. 배신감과 공포에 이성을 잃은 박 부장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훔치고 강서연 대리에게 누명을 씌우면 SJ건설의 힘을 이용해 저를 임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분노한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이건 날조야.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윤 사장, 우리 SJ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재벌 총수의 협박에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윤태민이 과연 이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강당의 육중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허름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늙은 노인이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고은자였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멈춰. 윤태민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은자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 회장과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에 최유라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 위에 올라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수건을 벗어 던졌다. 다음으로 허름한 작업복 조끼를 벗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노동에 찌든 사람처럼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고 당당하게 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얼굴에 검댕을 손으로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단정하게 쓸어 넘겼다. 변신은 경이로웠다.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신세계 그룹에 살아있는 신화철의 여제 윤수정 회장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다. 최유라와 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재가 될 것만 같았다.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신 직전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손자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최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최 회장.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국을 호령하는 여제의 목소리였다. 내 집에서 내 아이에게 죄를 저지른 그대들이 감히 지금 모함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가? 윤수정 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최 회장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단상 위의 여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세계 그룹의 절대자였다. 윤 회장은 최 회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강당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세계 그룹의 회장으로서 몇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첫째, 신세계 그룹은 현 시간부로 SJ건설과의 모든 파트너십과 계약을 파기합니다. 신뢰와 정직을 저버린 기업가는 단 한 개의 못도 함께 박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휘청했다. 신세계 그룹은 SJ건설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 선언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둘째, 이 사건의 주범인 최유라 씨와 공범인 박 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그룹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그 어떤 부패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최유라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직원석에 멍하니 서 있는 강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윤 회장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서연 대리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자 합니다. 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강당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젊은 직원은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에도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세계 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직, 용기, 그리고 진짜 실력.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가장 큰 상을 내렸다. 따라서 저는 강서연 대리를 오늘부로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신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정원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강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다. 강당 안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랄 것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윤 회장은 이사들과 기자들을 해산시켰다. 텅 빈 강당에는 이제 윤수정 회장과 윤태민 그리고 강서연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무대 조명 아래 어색하지만 기묘한 평화가 흘렀다.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위대한 연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를 향해 말했다. 태민아, 내 할머니, 내가 이 모든 소동을 벌인 이유를 이제는 알겠지. 이 많은 돌멩이들 속에서 진짜 보석 하나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시선으로 강서연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것은 명령이자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이 아이가 내가 너와 우리 신세계를 위해 선택한 며느리감이다. 서연 양과 결혼하거라. 강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윤태민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강요된 결혼을 명령받은 재벌 3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대답했다. 할머니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제 대답은 같았을 겁니다. 태민은 서연에게로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강서연 씨, 이것은 당신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함께 걸어갈 기회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이 남자,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워준 이 남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의 존재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수정 회장의 얼굴에도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몇 주 후 서울의 한 평범한 공원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윤태민과 강서연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민은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서연 역시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팀장님, 다음 주 보고서는 제가 초안을 잡아봤는데 서연 씨 지금은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태민이 장난스럽게 불평했다.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다. 태민 씨. 그녀의 부름에 태민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할머니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한 애정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공원 한쪽 검은 세단 안에서 윤수정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세계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손자의 행복을 지켜보는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보다 지금 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의 위대하고도 기묘했던 연극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